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을 분류하여 알고자 하는 충동이 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사물과 사건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저것이 무엇이지 저게 누구지 하는 것도 그러한 지적 호기심을 나타내고 그것을 일정한 갈래를 나타내는 분류 개념에 의하여 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철학적인 정의를 빌려 말하면 다음과 같은 인용문이 대체적인 정의를 설명합니다. 어떤 사물 또는 사례에 대하여 과학적인 설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속하는 분류 항목을 밝히는 것이고 그것으로서 납득할 만한 설명이 되는 것은 그 항목의 개념을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다 현실적인 세계로 옮겨보면 위에서 언급한 거스리 교수 인용해 보는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사물에 의해 유적 개념, 클래스 컨셉트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지각하고 사고한다는 것은 많은 것을 보다 높은, 보다 추상적으로 단순화하고 일체화하려는 것, 환원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의 지향 또는 지향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위에 있고 사람을 포괄하는 범주로서 가장 큰 것은 자연입니다. 생명, 사회, 정치 이러한 큰 테두리 위에 존재하는 큰 테두리로서 자연보다 큰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연 부분을 넘어가는 초월적인 차원이 있다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보통 사람의 삶에서 제일 큰 것은 자연이다. 그러면서 그것은 인간의 일상적인 삶에 침투되어 있다. 사람 사는 것이 자연에 기초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영국 시인 캐슬린 레인 얘기를 했는데 이 자연을 빼고 시가 존재할 수 없다. 이거 왜 그러냐? 이건 참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런 거지만은 실제 어느 시를 봐도 자연을 빼고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시에는 반드시 자연이 나옵니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연이 굉장히 큰 카테고리이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또 미국 시에서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의 시도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윌리엄 칼로스 윌리엄스의 시는 매우 간단한 건데 붉은 수레 하나 그것은 많은 것의 중심에 있다. 빗물에 젖어 번쩍이고 그 곁에 오가는 흰털의 닭들 매우 간단하게 사물들을 얘기했습니다. 영어로 적힌 걸 보면은 so much depends upon 이렇게 해놓고 줄을 바꾸는데 어디에서 줄을 바꾸냐면 사물을 물건을 얘기하는 데만 바꿨어요. 레드힐 배로 하는 배로라는 게 나와 있고 glazed with rain water 할 때 워터가 있고 또 치킨이 있고 그래서 배로 워터 치킨 이렇게 해서 사물만을 얘기했습니다. 그래도 이것이 물건만을 지적한 것은 아니다. 그 뒤에 있는 여러 가지 배경을 얘기하고 있다. 그건 비가 와서 쉬고 있는 농촌의 도구들을 얘기하고 또 농촌을 얘기하고 농촌의 한가한 모습을 쉬고 있는 모습을 얘기한다. 이런 설명을 거기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런 시를 들었는데 이것은 더러 두보의 춘망이라는 시 그러니까 나라가 깨지고 또 산하는 있고 성에 봄 초목이 무성하다 이런 시하고 통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자연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또 그것이 시에 늘 떠날 수 없는 주제가 된다는 걸 얘기하면서 자연이라는 큰 범주가 다른 여러 가지 범주, 국가라든지 정치라든지 이런
것을 이겨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양시에서 특히 한시에서 보면 많은 게 국가는 이런 사회적인 요청을 물리치는 방법으로서 이 자연이익이 돼요. 도현명의 시 귀거래사라는 거 이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도현명이 자기 고향으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귀거래사라는 게 아마 동양시에서 그런 종류 정치를 그만두고 향토로 돌아가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한 가장 이름난 시일 겁니다. 구름은 무심코 산골짜기에서 나오고 날던 새 나름에 지치면 돌아옴을 안다. 지는 해 어둠에 가리워져 넘어가고 외로운 소나무를 어루만지면서 머뭇거린다. 거기에 머물러 서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작은 가까운 데 있는 자연도 얘기하고 멀리 있는 그러니까 구름이라든지 산골짜기라든지 또 하늘에 나르는 새라든지 이런 것도 얘기했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 작은 자연도 얘기했어요. 그 다음 인용이 나옵니다. 친척들의 정다운 이야기를 즐기고 검은고 타고 글 쓰면서 근심을 지우고 농사하는 사람 봄이 왔음을 알리면 서쪽 밭에 가서 밭을 매리라. 그러니까 이때 도현명의 감정이라는 것은 정을 주고받고 말을 주고받는 것도 널리 국민을 향해서 뭘 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자기 가까운 사람끼리 정다운 말을 주고받고 가는 거. 그리고 또 예술을 즐기고 시를 쓰고 그러다가 봄이 돼서 밭을 갈아야 되면 밭을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 사는 방법이다 해서 옛날 농업국가에서 가장 간단하게 삶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서양에 있어서도 이러한 전통이 꽤 있죠. 이런 걸 서양시로 얘기할 때 파스토랄 포이트리, 파스토랄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전원시. 기묘하게 동서가 똑같아요. 자연을 많이 얘기한 근대적인 시를 찾자면 낭만주의 시대의 시를 찾을 수 있죠. 거기서 영시로 치면은 그 낭만주의 시인 가운데서 가장 이름이 나 있는 사람이 윌리엄 워드워스입니다. 워드워스의 시에 보면 자연에 대한 얘기가 한없이 나오고 자기가 그런 데서 살았다는 걸 많이 얘기하죠. 워드워스가 자연에 대해서 자기가 가졌던 여러 가지 생각을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이 틴턴 앱이라는 시죠. 5해가 지났다. 6여름이 5개월처럼 나는 다시 듣는다. 이 물소리, 산속의 샘물로부터 조용한 대지의 속삭임으로 흐르는 물소리. 다시 한번 나는 이 높고 가파른 언덕을 본다. 그 외로이 숨어있는 풍경에 더 외로이 있는 생각을 겹치게 하고 풍경을 하늘을 고요하며 있는다. 다시 그날이 왔다. 여기 어두운 단풍나무 아래 쉬고 시골길 토지의 밭들과 작은 숲이 된 과수들을 본다. 과수들은 아직 열매가 익지 않은 계절이라 푸른 색깔의 옷을 입어 작은 숲들에 섞여 있다. 난 다시 한번 본다. 그 줄지은 나무 울타리랄 것도 없이 제멋대로 번져간 나무 이열, 문 앞까지 푸른 초목이 피어있는 전원적인 농가들, 연기가 오르고 말없이 나무 사이로 꽃다발처럼 오른다. 눈에는 띄지 않지만 마치 집 없는 숲에 떠돌이 거주자가 아니면 어느 혼자 사는 은자가 불을 지펴두고 홀로 앉아있는 듯. 이게 그 첫 줄에 나온 건데 이 우리말로 별로 통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의 풍경을 얘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용한 걸 보면은 자기 어릴 때
자연을 즐겼던 것이 있어요. 자연은 그때 소년 시절의 계절 재미를 그 어린 짐승의 동작의 발랄함은 사라졌지만 자연은 그대로 모든 것이었다. 그 어릴 때는 동물들이 뛰어노는 것처럼 놀았다 그거예요. 근데 5년 지나가 와서 보니까 거기에 내 생각이 들게 되고 또 하늘이 거기에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우주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어릴 때 놀았던 그 자연이라는 거. 거기 또 내 생각도 작용한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자연을 생각 없는 젊은이처럼 보지 않기 때문이다. 슬프지만 잔잔한 인간의 음악, 긁어 헤치는 거친 것이 아닌 다소곳한 마음이 되게 하는 힘을 충분히 가진 사람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인간의 음악을 거기서 듣는다. 그러니까 5년 동안에 그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2번 자연을 얘기했는데 어릴 때 자연 속에서 자랐죠. 그리고 우어졌으면 다시 자연 속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자연은 어릴 때의 동물처럼 뛰어놀았던 자연이면서도 동시에 우주 전체를 느끼게 하고 자기 깊은 생각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른 이성, 부드러운 마음씨가 끼어있는 이성 이런 걸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reason이 아니라 right reason, 옳은 이성이 정치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급하게 장애물을 없애려 하는 데 대해서 인간 안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오래가고 바람직한 것, 선한 것, 변하지 않는 형상의 기능, 이데아죠. 이데아의 기능에 충실하고 삶과 죽음의 궤도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선한 것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그 사이클, 주기의 원리에 맞춰서 그런 것으로 마음을 향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워드워스는 그러니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경배하고 동시에 사람의 마음에 있는 힘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개념의 관점에서, 이데아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고 그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게 자연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근본에 들어있는 건 이 자연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느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연이 단순히 재밌게 노는 장소가 아니라 숭고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 숭고하다는 개념은 워드워스가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은 칸트가 얘기한 다시 에하베네에 대한 생각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뒤쪽에 가서 자연의 뒤쪽에 가서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정신적인 존재가 있다 이렇게 느낀 거죠. 마지막은 리히아르트 슈트라우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독일 음악가 얘기를 했습니다. The Last Fear Leader라는 게 있는데 마지막 4개의 노래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봄이 와서 매우 아름다운 것에 자기 마음이 들뜬다는 얘기가 있고 또 가을이 오면 잎이 지고 자기도 피곤한 생각이 들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들다. 이렇게 해서 잠이 드는 얘기를 얘기하고 그 마지막 시에서 이제 저녁 노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녁 노을을 얘기한 것은 낮과 밤 사이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밤을 죽음에다 비하고 낮을 삶에다 비하면 밤에 서가지고 뭘 얘기할 수는 없죠. 죽어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슈트라우스가 죽음을 얘기하면서도 죽음이 오기 직전에 자기가 죽음을 느낀 것을 얘기한다는 뜻에서 인 아벤트로트 그래서 저녁 노을이라는 걸 얘기했습니다. 그래 해설을 조금 했지만은
그냥 그 음악을 들어보는 걸로 이 얘기를 끝내기로 했습니다.